아, 저 나올 때 소리 내주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곁들여서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그 외국 연구자들이요, 논문에서 그런 건조하고 객관적인 문틀을 유지해야 될 때는 담기가 좀 어렵지만 사석에서 저와 얘기를 나눌 땐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정말 특이하다고. 네. 심지어 저랑 잘 아는 외국 심리학자 한 사람 중에는 이 지구상에 사는 75억 인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한국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이 특이하다고, 우리는 독특해 특별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많은 강연을 드리면서 제가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보편적인 인류라는 생각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드립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사람들 정말 특이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도 따르지 않아요.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저 같은 세부 전공도 같은 인지심리학자인데요. 인지심리학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구성되는가, 이런 걸 밝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앞에 쓰셨던 리사손 교수님, 콜롬비아 대학 버나드 칼리지의 리사손 교수님도 저와 같은 종류의 심리학자예요. 인지심리학자. 그런데 인지심리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입니다. 재밌는 건 그의 이론도 우리나라에서는 무너지지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 1억 원 딸 확률 100%입니다. 게임 B,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자, 아무것도 따지 못하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꽝. 네, 1%예요. 자, 그러니까 게임 A는 100%로 1억 원 받으시는 거고요. 게임 B는 89%로 1억 원, 10%로 5억 원, 꽝 1%입니다. 자, 오늘 두 게임 중에 하나만 하실 수 있어요. 두 개 다는 못 하세요.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A와 B 중에. 아, 벌써 이렇게 갈려요. 네. 이론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죠. 네. 자,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선호도예요. 난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나는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A.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난 B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이렇게 정확히 반반씩 나오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B를 고릅니다. B를 고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아니,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A 고르시겠죠.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야. 아니, 1조 원이면요.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연리 2%만 받으셔도 1년에 이자가 200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시지 말고 매일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루에 돈을 5,500만 원씩 탕진하셔야만 재산이 늘어나는 걸 간신히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이러니까 다 A를 선택하실 겁니다. 여기서 B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참 대단하시다. 자, 그러면 이번엔 모든 분들이 B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죠. 게임 A, 1,000원 딸 확률 100%. 네, 게임 B, 1,000원, 5,000원. 이러면 다 B 가시겠죠. 자, 대부분의 나라에선 게임 A의 1억 원을 100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B도 100만 원, 500만 원 되겠죠? 이렇게만 놔도 거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성인의 대부분은 A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제가 이걸 무려 A를 100배를 해서 1억 원으로 놔드렸는데도 이걸 깨끗이 무시하시고 모험을 찾아 B로 떠나신 분들이 정확히 절반이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B를 고르신 분들의 재산을 조사해보면 A를 고르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인 분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걸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해보면 2대 8까지도 벌어집니다. 지갑에 2만 원도 없는 인간들이 오히려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우습게 봐요, A를. 네. 딱 이럽니다. 자, A 같지 않아 가지고 진짜 아유,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구나. B로 가자 이러고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B를 고르는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더 모험적인가? 연구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지금도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추측들이 가능하죠. 그중에 가장 제가 신빙성 있다고 하는 추측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특이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기본적으로요.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거의 결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단 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게 많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IQ와 성격이에요. 그래서 기질이라고 묻기도 합니다. 기질의 정의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형질입니다. 심지어 성격의 상당 부분은 태아 시절에 어머니가 어떤 종류의 호르몬을 어느 정도 태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냐에 따라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결정적이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얼마나 공감하고 소통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IQ도 상당 부분 그렇게 결정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그 IQ와 성격의 상관 지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렇게 물려주셨던 분들이 물려받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이 두 가지죠. 넌 머리가 왜 이러니? 넌 승질이 왜 이러니? 정말 웃긴 거죠. 네. 왜 자기가 화를 내실까요? 법적으로 물려준 쪽이 가해자입니다. 지금 가해자가 화를 내고 계신 거고요.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 막 이러시죠. 네.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굴 닮아서. 대부분 어머니들이죠.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엄마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태아 시절에 아이를 품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요. 아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IQ와 성격은 굉장히 부모 자식 간에 상관이 높습니다. 근데 내 부모님도 그럼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셨겠죠. 굉장히 많이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IQ와 성격을 보면 의외로 단서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는 한 200~300년 주기로 완전히 바뀌죠. 우리나라 200년 전까지 왕이 다스리던 왕조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민주주의 국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IQ와 성격은 오히려 의외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패턴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Q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 IQ가 최상위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는 심지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심드렁한 반응이 그 증거예요. 누구도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나라죠.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친구들이 자기 IQ를 알고 있어요. 네, 요즘은 그렇게 자기 IQ를 열심히 측정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까지 뭐 학생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제 또래 친구들은 자기 IQ를 아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가 야,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내 이유를 알 것 같아. 뭐 때문인데? 내가 IQ가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IQ가 얼만데? 125. 그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야, 125가 얼마나 좋은 IQ인데 너 지금 일생 동안 네 IQ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해 온 거야? 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도 IQ 125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중에 딱 한 명만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은요. 문화적으로 심지어 소비되고 있죠. 네. 우리는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셔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아인슈타인 우유를 마십니까? 아인슈타인의 IQ가 18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IQ죠. 그런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IQ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오히려 예외적 존재고요. 심지어 그 유명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파인만은 IQ가 120대 중반이에요. 계속해서 120대 중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인슈타인은 천재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나와 비슷한 IQ를 가지고 있는 리차드 파인만, 나보다 심지어 IQ가 1이 낮다는 얘기를 들은 그 친구는 더 좌절하더라고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한국 사람 IQ 정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이 특이하죠. 저희들이 연구의 패턴을 보면 한국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큰아들 낙천적인데요. 그건 우리 눈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 큰아들은 국제 기준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분입니다. 네. 어두운 분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낙천적인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낙천성 연구가 없어요. 네, 왜냐면 하고 싶어요, 저희도. 근데 뭐 대상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낙천적이지 않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거의 연구가 없기 때문에 외국 기준을 보면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대학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교수님 이런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으로 분류되는데요. 오, 우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든 1년에 3회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 나는 오늘 아침에 4번을 받았는데 시험 전날 불안해 본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죠. 네. 재밌는 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은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 타고나는 거다. 우리 뇌에서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세포 단위 면적당 많이 나와야 이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게 생산이 되면서 낙천적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뇌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현재 76입니다. 왜? 현재까지 76개 국가를 측정했어요. 꼴찌예요. 꼴찌.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난다마이드 생산 지수를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열거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낙천성 순이랑 낙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낙천적이지 않은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낙천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여요. 게을러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낙천적인 거예요. 그럼 낙천적이다라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이지 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가져야 그만큼 행복해지겠죠. 가장 많이 가져야 그만큼 성취했고 소통했고 만족감 느끼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B를 많이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되죠. 가장 열심히. 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 이것도 보면 압도적으로 부지런합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마다, 야,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야, 우리 라이벌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도 다 부지런해. 일할 때 보면 못지않아. 그럼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래요. 우린 일할 때만 분석하지 않는다. 놀 때도 분석하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놀 때도 부지런한 인간들이 너희 한국인들이야.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더구나.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엄청나게 부지런하죠. 예. 심지어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학교에서 만나면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다 일어나냐. 다른 나라는 다 8시 다 돼서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도 안 된 나라를 이렇게 바꿔놨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자는 거 아시죠? 왜? 열심히 사는 거랑 가장 반대되는 게 자는 거예요. 실제로 OECD 평균을 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안 잡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해드렸어요. 얼마나 잠을 죄악시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너 잠이 오냐 지금 이런 욕도 하는 중. 그렇죠? 잠 가지고 욕을 하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적게 잡니다. 자, 그런데요. 잠을 적게 자는 게 미덕이고요. 저도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사당 오락이란 말을 들으면서 살았고 옆에 있는 어떤 선생님은 야 4당 오락 갖고 안 돼. 3당 4락이야. 또 얘기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자지 마. 그 분을 아예 이렇게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잠은 죽어서 자라. 이렇게. 네. 무시무시한 그 분이죠. 네. 잠을 안 잔 사람은 그런데 뭘 못할까요? 그 다음날 뭘 못할까요? 우리는 전 국민이 지금 잠이 부족한 상태인데 바로 자기의 습관을 제어 못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잠을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않은 사람 뭐 다 하죠 여기. 네. 우리는 전 국민의 잠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잠이라는 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쳐서 혼절해 있는 상태가 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너 자고 있는 모습을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고 있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한번 찍어서 가져와 봐라. 한 50명의 학생이 가져왔거든요. 뚝 펼쳐봤는데 누가 봐도 다 시체 사진이에요. 네. 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전부 다 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또 저한테 이럽니다. 교수님 나중에는 사진만 찍지 말고 오디오도 한번 확보하시죠. 왜? 그랬더니 전부 다 앓는 소리를 내요. 막 이러면서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요. 총량의 법칙이 뭔가요? 제가 지갑에 10만 원이 있는데 점심 먹기 전에 3만 원 쓰면 7만 원 남아있는 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이 잠의 부족량만큼 그 다음날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습관, 그 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이 대부분 자기 성격의 단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다만 성품은 변합니다. 성격과 성품은 뭐라고 차이가 있을까요?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이런 건 성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건 대부분 타고납니다. 김정은 박사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네, 그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쓰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계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네. 근데 김정은 박사님이 선배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존경스러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한 20년, 30년쯤 심리학 공부를 하시더니 야, 나도 이런 얘기하지만 다른 심리학자들도 다 이 얘기해. 뭔데요, 형님? 그랬더니 사람 안 변해. 근데 사람 안 변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성격이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변하는 건 여전히 있죠. 그게 성품이고요. 성품은 뭐냐면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사회성, 이타심, 남들과 협동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게 성격에 얹어진 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잘 발달되면 후천적으로 자기 성격의 장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나도 못 가지게 되면요. 자기 성격의 단점만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소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은데요. 예를 들자면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성격을 프로파일링합니다. 45명의 성격을 프로파일링하면요. 절반 넘게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이코패스에게 제일 좋은 직업은 미국 대통령인가? 그죠? 그런데 모든 사이코패스 범행을 저지른 인간들은 당연히 사이코패스적이죠. 영어로 사이코패틱한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양쪽에서 이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가를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이코패틱한 그 측면의 중요한 문장 하나에서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질적인 거죠. 오히려 이 두 집단은. 그 아이템이 뭐냐면, 그 문항이 뭐냐면 내가 전권을 잡고 주무르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데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타적이며 주도성을 잘 협동적으로 이승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 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후천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대통령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도 못 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삶을 똑같은 성격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성격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천적인 측면들을 잘 발달시켜서 자기 성격의 장점을 계속 보여주는 걸 성숙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조금 더 개발하지 못하거나 주위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아주 미성숙한 삶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격은 무죄예요. 그러니까 성격 개조 따위라는 말은 하실 필요 없고요. 각자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성격의 장점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훌륭한 리더들 뽑아보잖아요. 충분한 샘플 사이즈로 뽑아봤습니다. 500명, 1000명. 선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포춘지가 선정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특별한 또 경제지가 선정할 수도 있고. 근데 참 재밌는 건 보면, 이렇게 많은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리더들을 샘플링해보면,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성적인 사람의 비율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내성적인 사람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오히려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성격에다가 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최악의 불을 지르는 게 바로 잠의 총량의 법칙을 줄이는 거기도 하고요.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날 자기 습관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 성격의 가장 나쁜 측면이 나오거든요. 자,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보여주시려면 잠부터 제대로 주무셔야 돼요. 잠부터. 자,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볼까요? 근데 성품은 변해요. 그렇다면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이성적, 논리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표시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죠.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나는 옆에서 깔깔대고 웃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날 좋아할 리가 없죠. 상대방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웃고 있는데 뭐 저런 걸 보냐 유치하게.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내 성품을 좋게 만드는 건 내 정서를 다양하고 적절하게 상대방들 앞에서 느끼고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정서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만큼 느껴야 될 때 정말 제대로 느끼는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심리적 유연성, 심리적 건강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죠. 특정한 감정을 표시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얼마 전에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넘어졌다고 울면 안 돼. 남자애는 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울음과 동반된 정서를 표현하는 걸 부모님으로부터 차단당하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그렇게 여기저기 천방지 뛰어다니면 어떡해? 그러면 이 여자애는 평생 부모님으로 인해서 활기찬 운동과 관련된 감정과 그거에 따르는 반응들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 일로부터 느껴야 되는 감정을 그만큼 정확하게 혹은 적절하게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앞으로 수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간은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의 눈금이 촘촘해지면서 성숙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죠.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기쁘거나 정말 기분이 더럽게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건 요만큼 기쁘고 이건 이만큼 슬프고 이건 정말 많이 짜증스럽고 이건 정말 꽤 많이 흐뭇하고 이 모든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 적응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한 번쯤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감정의 눈금이 촘촘하게 세밀한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수많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들을 이제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준비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